지금 중국으로서는 자동차, 가전, 이 양대 내구재에 대한 소비 부양체가 굉장히 크게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산업 중에 하나인데 내구 소비 산업 중에서는 그 두 가지를 봐야 되고 세 번째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중국이 목숨 걸고 국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역발상을 한다고 그러면 미국이 이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게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국산화에 중국은 미국하고 뭐 일본, 한국이 대적이 안 될 정도 돈을 퍼낼 겁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잘하고는 있지만 TSMC 같은 대만 기업들한테 지금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배터리는 배터리도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 기업들하고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석유화학이나 자동차 같은 분야에서도 중국의 부상이 눈에 띄고 있죠. 그래서 조선이라든지 디스플레이, 화학 이런 이미 한국이 중국한테 경쟁력을 잃은 분야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그동안에 한국이 잘해왔던 분야까지 중국이 이제 침투해서 들어오면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이것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경제에도 발목을 잡는 혹은 지금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데요. 그럼 한국은 그럼 별로 수출하거나 먹고 살 게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견. 근데 그거는요 이렇게 봐야 되죠. 네. 그 반도체가 미국에서 일본 갔다가 한국 오고 그리고 지금 대만 갔다가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한국은 그런 국제적인 산업 이전 과정에서 완전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건데 그 사이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냐 못하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중요하고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인데 인당 소득이 2만 달러가 넘으면 3교대 산업은 살아남은 나라가 없어요. 이제 말씀해 주신 우리가 경쟁력이 없다고 하는 건 우리가 인당 소득 34,000달러, 38,000달러 이거기 때문에 3교대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중국은 인당 소득 12,000달러인데 내륙으로 들어가면 6,000달러도 있으니까 3교대 아니라 4교대도 하겠다는 사람이 수억 명이 줄 서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베트남은 사실은 4,000불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소득 수준에 따른 산업의 국제적 이전 과정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로서는 자꾸 우리는 이제 제조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미국에 뭐 제조업이 있나요? 일본도 지금 뭐 자동차 하나 빼놓고는 제조업이 거의 없잖아요. 유럽 마찬가지고 소비해서 먹고 사는데 그래서 우리로서는 생각을 해보면 미국하고 일본이 반도체 산업을 한국에 넘겨줬다고 그래가지고 디램 산업을 메모리 산업을 그렇게 애통해 하냐고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금융이에요. 금융에서 돈을 버는 거죠. 지금 우리 삼성전자가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 기업이지만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외국인 지분율이 51%인가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절반이 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분율만 놓고 보면 삼성은 비자발적 다국적 기업이죠. 삼성이 예를 들어서 40조 이익을 냈다고 그러면 20조는 이건 외국인이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냥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제가 볼 때는 금융이 굉장히 중요해요. 돈을 버는데 꼬리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융으로 돈을 벌었던 이제 날밤 새 가지고 생산해 가지고 돈을 벌었던 똑같잖아요. 근데 고수는 이게 머슴을 써 가지고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돈을 버는 것이고 하수는 자기가 날밤 새면서 죽어라고 뛰면서 돈을 버는데 결국은 미국, 유럽 같은 선진국의 돈 버는 방식은 돈을 일하게 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중진국들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개도국은 자기가 직접 뛰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로 놓고 보면 그 사이 40년간의 산업화의 경험, 기술 개발의 경험 그걸 가지고서 중국에서 앞으로 3년, 5년 뒤에 삼성전자처럼 인텔처럼 될 수 있는 그런 회사에다가 돈을 묻는 것이 사실은 답이죠. 그래서 83년, 뭐 85년 그때 보면 이제 한국의 코리아 펀드라는 회사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게 돼요. 네.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2,800원인가 3,000원인가 그랬는데 액면분할하기 전 5,000원 기준으로 네. 그 사이에 삼성전자가 뭐 몇백 배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인당 소득 그 수준을 놓고 보면 상교대를 해야 되는 컨베이어 벨트 산업은 우리 경쟁력 당연히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넘어서는 이제 반도체 다음의 아이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더 이제 산업을 만들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러나 지나간 산업에서도 그 산업의 경험을 금융에서 돈으로 바꾸는 것 이제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니까 산업 구조가 자연스럽게 바뀌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중국이나 다른 나라한테 또 제조 경쟁력을 잃은 부분은 또 그냥 그렇게 또 인정하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일본이 뭐 철강하고
이 조선산업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애통해 합니까? 그러면요, 그 중국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었던 산업 분야에서 산업을 키우고 또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한다면 우리 채널은 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들, 그러니까 중국 산업들 중에는 어떤 산업이 좀 유망하고 어떤 쪽으로 좀 투자를 하면 좋을지 좀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놓고 보면요. 네. 그 중국은 2023년에서는 맨 먼저 봐야 되는 게 그 리오프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서방 세계는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 저거 확산돼 가지고 저거 폭망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조금 냉정하게 우리가 그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는 코로나19 걸렸을 때 2주 정도면 뭐 큰일 없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는데 중국은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의심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도 오미크론이고 중국도 똑같은 오미크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중국이 바보가 아닌데 저것을 저렇게 풀어놨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중국의 14억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는다면 진짜 중국이 문제가 되는데 그걸 3년 동안 이제 통제했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미친 듯이 했을 중국이 그거 생각 안 해보고서 그냥 풀었겠냐는 거를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미크론의 정도가 우리하고 같다고 하면 저것은 집단 면역의 조기 형성이 가능하다가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이 이제 중국이 그 다음번에 3년 동안 잡아놨던 분노의 소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봐야 되는 것은 이제 리오퍼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공자님이 제일 이제 유명한 사람이죠. 공자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먹자. 먹자. 먹자보다 더 유명한 사람 놀자. 아, 놀자보다 더 유명한 사람 가자. 아. 그래서 지금 당장 보이는 건요. 그 사이 이동을 막았고 이게 밖으로 나가는 거 외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중국 먹는데 목숨 겁니다. 중국말로 이슈웨이팅이 중국은 먹는 걸 하늘로 삼는다 이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먹거리가 이게 난리가 나요. 외식을 지금까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외식 산업들 중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중국은 그런 외식 기업이 많이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식당이 상장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북경 가면 반드시 먹어야 되는 요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베이징덕. 그렇죠. 네. 베이징 카오야 그 오리고기거든요. 네. 그 오리고기를 이제 파는 회사가 첸치더라고. 근데 이 회사가 상장이 돼 있어요. 아, 네네. 근데 최근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풀어놨더니 감염될까 봐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쌓여가지고 아무도 밖에 안 나가는데 이 회사 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아, 이미 폭등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러고 이제 우리도 지금 뭐 양고기 샤브샤브 많이 먹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가 이제 하이디라오나 지아프 이제 이런 회사들인데 양고기 샤브샤브 하는 회사들도 주가가 거의 최근에 100% 가까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건 100%나? 네. 아직도 뭐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거리에 다니지도 않는데 네. 이게 외식업체 주가가 올라간다는 무슨 얘기냐면 지나놓고 보면요. 누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냐 그러면 돈이 제일 현명해요. 돈이 뭔지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첫 번째 당장 3년 동안 못했던 외식 산업들이 수혜를 받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오락엔터죠. 그 다음에 여행 관광. 놀자 가자. 그렇죠. 네. 근데 자차 산업을 잘 봐야 되는데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여행을 많이 해야 이제 시골이나 이쪽에 소득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 정부가 이번에 소비 내수 전략책을 쓰면서 관광지의 그 입장권 이거 가격을 대폭 내렸어요. 아,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단체 관광들이 지역별로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있어 보이고 그렇게 되면 여행업종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그 관광지도 또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산 중에서 네. 뭐 사악 네 군데 산이 있는데 그 산들이 다 별 볼 없다고 그러는데 이 산 한번 가보면 이제 딴 산들이 물러 보인다 그런 산이 있어요. 한국 분들도 많이 황산이라고 네, 네. 황산이 상장이 돼 있어요. 아, 네. 예를 들면 아, 산이 상장돼 있군요. 이제 중국은. 그게 네. 관광지죠. 네. 그 관광지의 입장권 수입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전통 공예를 하는 또 공연을 하는 이제 그런 뭐 그 영화관, 또 공연장 이런 것도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른 이제 것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쪽이 일단 우선순위일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내수를 이제 확산시켜야만이 이게 GDP 숫자를 맞추고 이게 좋아져요. 근데 중국에서 내수 소비재 중에서 가장 큰 아이템이 뭐냐고 그러면 우리나 미국하고 똑같은 자동차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가 자동차를 미국보다 1000만 대를 지금 더 사요. 그리고 전 세계 9대 명차의 27%를 중국이 산다고요. 네. 그래서 뭐 전 세계에서 사장님, 회장님들이 타는 차가 벤츠 S클래스인데 전 세계에서 벤츠를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중국인데 한 36%를 중국이 사요. 미국이 뭐 16%인가 18%밖에 안 돼요. 자기네가 만드는 독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벤츠 시장 점유율이 10%대밖에 안 됩니다. 그것의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벤츠를 중국이 더 많이 산다는 거죠. 그만큼 사장이 많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전기차 마찬가지로 테슬라가 바보가 아닌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공장 짓지 마라. 네. 다 빼라 첨단 그러는데 이 일론 머스크는 거기다 제2 공장을 져서 캐파를 100만 대를 지금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절반이 지금 중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으로서는 그 자동차, 가전, 이 양대 내구재에 대한 소비 부양책을 굉장히 크게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 두 개가 힘들었던 산업 중에 하나인데 그런 그 내구 소비 산업 중에서는 그 두 가지를 봐야 되고 네. 세 번째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제 중국이 목숨 걸고 국산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역발상을 한다고 그러면 미국이 이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게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네. 반도체 국산화에 중국은 미국하고 뭐 일본, 한국이 대적이 안 될 정도 돈을 퍼낼 겁니다. 그 대신 그걸 밖으로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그 CES 2023에 보면 이게 중국 기업은 별로 없어졌고 한국이 2등했다. 참가국수로서. 네. 그래서 중국 완전 맛이 갔다 이렇게 이제 많이 보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다시 봐야 돼요. 중국은 그 사이에 이제 자기네 무슨 기술 개발하고 뭐 베낀 거를 갖다가 전 세계에 자랑하고 싶어서 CES에 가서 막 이제 했지만 최근 이제 4년 동안 미국이 기술 제재를 들어오면서 자기나 개발한 첨단 산업이라고 이름 붙으면 미국이 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 나가는 겁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겠죠. 그렇죠. 미국한테. 네. 그래서 안에서만 미친 듯이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큰 기업들은 해외 나가서 전시 안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CES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제 가전쇼지만 이번 자동차 쇼가 대부분 그 미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가전이 강한 것이 아니라 통신이 강해요. 네. 그래서 5G 그다음에 핸드폰 이게 지금 하웨이가 뭐 5G 통신 장비에서 세계 1등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에서 이 모바일 관련되는 전시가 큰 게 있습니다. 이번에 CES에서 중국이 뭐 안 보인다 이런 것은 조금 제껴놓고 유럽에서 하는 모바일 그 전시회에서 네. 거기서 중국이 뭘 갖고 나오는 걸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점인데 그래서 중국이 미친 듯이 국산화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반도체, 첨단 장비. 이게 이제 뭐 미국이 527억 불 지금 보조금 준다는데 반도체 중국은 지금 1,400억 불 정도 보조금을 주려고 해요. 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 법인세 감면율을 뭐 10%냐 5%냐 18%냐 그러는데 미국이 25% 무슨 뭐 감면하고 어쩌고 그러지만 중국은 법인세 면제입니다. 아, 그냥 빵을 먼저. 해버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러니하지만 미국의 제재를 받는 산업이 정부의 파격적인 수혜로 국산화를 하게 되는 이 산업들이 세 번째로 주목해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중간에 낀 게 대만이에요. 대만이 사이에 있으면서 이 대만 문제를 계속 건드리면 중국은 이제 이게 통일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발언하게 되고 또 미국은 그걸 이제 핑계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대만을 건드리면서 미국은 진짜 실리는 뭐나 그러면 대만에다 무기를 파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만의 무기를 벌써 한 800억 불 이상을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으로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기, 방산 여기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이제 군사력 쪽에 계속적으로 일어났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중요한 방산 업체들이 전부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국방 예산이 뭐 GDP는 2%뭐 3%로 떨어지더라도 국방 예산은 7, 8%가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앞으로도 중국의 방산 관련되는 것 이쪽은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 리오퍼닝 관련되는 것들이 아마 당장 적어도 1, 4분기까지는 첫 번째가 될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 그래서 억눌렸던 내구 소비재 산업들이 중요해 보이고 하반기가 넘어가게 되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국산화 산업, 네.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마 방산 그 네 가지를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환율은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지금 위안화가 중요하잖아요. 또 환전을 해서 또 투자를 하려면요. 달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내려왔죠. 첫 지금? 번째는요. 네. 위안화 환율은요. 네. 시장 환율이 아닙니다. 중국은 이것은 정부가 관리하는 환율이에요. 네. 그래서 전일 종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관리 변동 환율이라서 전일 종가에다가 21개인가 중국과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 통화를 복수통화 바스켓을 섞어가지고 가중치 하나 만들고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또 하나가 있는 게 인민은행이 경기 대응 변수라는 걸 넣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섞어가지고 환율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 환율은 무역 흑자가 많이 나면 절상이 되고 무역 흑자가 줄어들면 이제 전환가 되는 이런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환율이 중국이 뭐 7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가요 사상 최대로 8천억 후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론상으로는 이건 당연히 환율이 절상이 돼야 되는데 네. 오히려 절하가 됐다는 거죠. 그 일부러 중국 정부에서 통제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내수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수출을 부스팅해야 되니까 환율을 절하시켰고 그리고 또 미국이 달러 강세가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환율이 절하가 되더라도 메이크센스 했던 거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것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수출은 더 이상 크게 2023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내수를 부양시키려고 하면 환율이 절상되는 것이 내수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죠. 수입 물가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아마 2023년에는 그 첫 번째는 환율의 절상이 이루어지면서 그 환차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외자들이 그 중국의 자본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연초 1회로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작년 9월달, 10월달에 그 당대회 하기 직전에 중국이 돈이 대거 빠졌고 네. 그 이후에 11월, 12월, 1월 석 달 연속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방금 지적하신 환율 절상에 대한 이제 환차익의 기대, 그런 난 서너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코스피 지수도 올 들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중국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하고 중국 경제가 많이 연계돼 있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이제 좋아지면 한국 코스피도 또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반등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는데 뭐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죠? 뭐 일부는 그럴 수가 있죠. 네. 일부는 그럴 수가 있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면은 전 세계 시장 중에서 러시아 다음번으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고르기 풀면 반등도 이제 그만큼 빨리 하는 건데, 그러나 떨어진 폭에 비교하면은 이제 반등이 그렇게 크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들어있는 이제 외국 자금들이 정말로 한국의 펀더멘탈이나 성장 가능성 미래를 보고 하는 거냐, 네. 아니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단타를 좀 해서 돈을 좀 먹자. 그리고 달러가 어차피 지금 이제 금리 피크 하게 되면 달러 환율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고, 한국의 성장률이 1%대라고 하면 저자금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한국에 스테이할 확률은 조금 지금으로 봐서 좀 낮은 것 같아요. 단타 위주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까 이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는데 이제 중국이 미국하고 대척점에 서다 보니까 사우디나 다른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하고 같이 최근에 많이 만나고 정상들끼리 만나는 모습도 잡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주목됐던 것이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에 가서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는 것이 큰 화제가 됐었고, 네. 당시에 만나서 또 이 기름을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또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페트로 달러가 이게 페트로 위안화로 바뀌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위안화의 국제가 굉장히 될 거라는 그런 예측이 많이 나와있지만 그 현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사우디가 중국의 최대 그 수입국이긴 하지만 중동 전체의 무역 수지 흑자가 대략 한 무역 수지 적자가 중국에 한 500억 달러 정도 돼요. 근데 중국 전체의 무역 수지 흑자가 한 8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그건 뭐 얼마 되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가 이게 지금 위안화 결제를 한다고 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이미 이제 이란하고 이라크 같은 경우는 석유 결제를 위안화로 하거든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국가가 그렇게 했을 때 위안화 벨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있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고, 그것은 역설적으로 미국을 물먹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 근데 저는 오히려 더 관심 갖고 보는 것은 위안화 국제화나 페트로 달러의 페트로 위안화보다는 통신이에요. 5G 통신. 아까 말씀하셨던 통신망이 또 중국이 워낙 세니까요. 통신망이 지금 5G가 전 세계 최강인데 미국하고 유럽에서 미국이 못 쓰게 하는 거죠. 그 스파이 칩이 있다고 그래서. 근데 지금 사우디가 네옴시티를 건설하잖아요. 최첨단 도시를 건설하는데 거기에 사우디는 아마도 이번에 시진핑이 방문한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석유의 안정적인 확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5G 통신망에 세일즈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옴시티의 인프라를 중국산 5G 통신망으로 깔았는데 이게 정말 첨단으로 제대로 작동이 된다고 하면 중동 전체 지역이 중국의 5G 장비를 그대로 쓸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보통 이제 중국이 뭐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거나 이런 걸만 생각을 했지 5G 통신망을 사우디가 쓰게 하려고 갔다 이런 생각을 잘 못 해봤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게 진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5G 통신망 인프라가 깔린다는 것은 그 위에는 이제 응용 단계 모든 것도 중국의 시스템이 다 깔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더 업그레이드하거나 6G로 갈 때도 또 중국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중동 지역 전체가 이게 중국의 통신 네트워크의 영향력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뭐 위안화의 국제화보다는 그거는 뭐 30년, 50년 걸린 긴 얘기고 5G 통신망, 6G 통신망의 마케팅이 우리가 이제 원자력 유로에 팔듯이 그걸 오히려 저는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누구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옴시티를 건설하면서 중국이 건설 대금을 달러로 안 받고 그 물건으로 주는 거.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5G 장비 같은 거를 물건으로 주는 형태로 해서 그러면 그 위안화로 결제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름을 받고 뭐 5G를 준다든지 건설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물물교환 형태로 될 가능성이 이미 있다. 그게 러시아하고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이론상으로 생각하면 전 세계로부터 그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받기 때문에 아무것도 물자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뭐 러시아가 지금 뭐 거의 12개월째 전쟁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거 어디서 봤냐? 거기서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미국의 제재에 그 러시아를 도와주는 나쁜 놈이 세 놈 있는 거죠. 첫 번째가 유럽의 맹주인 독일. 독일이요? 독일이요. 네네. 갑자기 독일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이 유럽의 최강자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산 에너지를 사지 말라고 그러는데 독일이 자기네 천연가스의 40% 러시아에 의존을 해요. 이게 끊기는 순간에 독일은 총알보다 추위가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사고 있단 말이에요. 독일의 달러가 러시아로 계속 넘어가요. 두 번째는 이제 나토 지역하고 미국이 러시아도 저거 도와주면 안 되지만 중국하고도 이거 이제 중국이 구조적인 위협이다. 스트럭처럴 이제 리스크라고 정의를 하고 이것도 포위해서 이제 혼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시진핑 상기 정부 출범하면서 일본으로 중국 방문한 사람이 독일의 슈츠 총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용 무지하게 하는데도 이건 뭐냐면 중국이 선물을 줬겠죠. 그래서 이게 독일이 지금 하나 구멍이고 두 번째가 미국의 쿼드 동맹이 인도, 호주, 일본, 미국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인도가 지금 미국 말 안 듣고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계속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이게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반값 사줄게. 그래서 인도 총리는 미국이 그런 거 하면 되냐 쿼드 동맹으로 했을 때 콧방귀도 안 끼죠. 미국 네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계속 사버리는 거죠. 그리고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그렇게 되면 중국이 러시아에 뭔가 지원을 했다 그러면 그건 세컨더리 보이콧 위반인데 어떻게 이걸 계속 이제 유지를 하냐 하는 것은 간단한데 소위 말하는 위안화를 기조로 하는 물물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이 그 올림픽에 동계올림픽에 왔을 때 언제 공격하는지 뭐 하는지 다 해줬고 도와줄래 해서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편상으로 보면 중국이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 걸로 세컨더리 보이콧이 겁나가지고 근데 어떻게 하냐? 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위안화를 주고 사는 거죠. 네. 방금 지적하신 그러면 러시아는 그 위안화를 가지고 중국은 세계 공장입니다. 이쑤시개 마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컴퓨터, 다 있죠. 핸드폰까지 네. 다 만들죠. 그 받은 위안화를 가지고서 이제 중국에서 모든 생필품을 사서 갖고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건 달러로 결제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스위프트망에 달러 결제망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럼 미국은 러시아가 중국에서 어떤 품목을 샀는지를 이거를 찾을 수도 없을 뿐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제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는 위안화를 매개로 한 물물 교환 시스템이 이게 지금 이제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고 지금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사우디하고도 이게 위안화를 매개로 한 이 에너지와 첨단 장비의 물물 교환 시스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드는 생각은 앞으로 달러의 위상은 점점 낮아지고 위안화의 위상은 점점 높아져서 또 위안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상,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강세가 되는 현상이 당분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그거는요 네.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위안화의 뭐 외환 보유고 비율이나 거래 비율로 보면 그 2% 5%밖에 안 돼요 아직. 아직도 너무 미미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뭐 45%에서 뭐 58%를 외환 보유고나 거래 통화에서 그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적어도 미국의 절반 이상 정도 가려면 적어도 20년에서 30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위안화 국제화를 통해서 뭐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과장이고 지금 있는 수준에서는 그것은 뭐 이제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는 정도지 미국의 달러 파워를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걸로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위안화가 절상이 된다. 그럴 가능성은 낮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절상을 시키는 것은 정부가 그냥 절상시켜버리면 되는 거니까 네. 그 정부의 보이는 손이 절상을 시키는 것이지 그 국제통화의 영향력 때문에 중국의 그 돈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이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덕분에 제가 중국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해도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